2025년 한 해를 빛낸 각종 문화계 시상식 자료들이 눈앞에 가득 쌓여 있네요. 네, 정말 많네요. 칸 영화제, 아카데미는 물론이고 에드거상, 앤서니상 같은 스릴러, 미스터리 문학계의 굵직한 상들까지 전부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임무는 마치 문화 탐정이 된 것처럼 이 자료들을 한번 파헤쳐보는 거예요. 아, 재밌겠네요. 범죄는 바로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어떤 불안감이고 이 수상작들이 바로 그 단서들이죠. 네. 특히 보내주신 자료 묶음에 이 모든 걸 꿰뚫는 아주 날카로운 전략 분석 보고서도 포함되어 있어서 뭐랄까 우리의 수사가 훨씬 흥미로워질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접근법이네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이 작품들은 그냥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집단 무의식이 뭘 두려워하는지 보여주는 거울 같거든요. 단서들을 하나씩 맞춰보면 분명 거대한 그림이 드러날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책부터 시작해보죠. 문학계의 단서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네요. 네. 국제 스릴러 작가 협회상, 에드거상, 앤서니상. 이 수상작 목록을 보면 뭔가 공통된 패턴이 보여요. 그렇죠. 분석 보고서가 가장 먼저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부분이죠? 고전적인 스릴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보통 아주 비범한 탐정이 시대의 살인마, 그러니까 하나의 거대한 악을 쫓는 이야기였잖아요. 네, 뭐 셜록 홈즈처럼요. 맞아요. 하지만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우리의 가장 큰 공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럼 뭔가요? 지금 이 책들이 보여주는 진짜 공포는 얼굴 없는 시스템이에요. 네. 그게 편향된 미디어일 수도 있고 부패한 기관 아니면 잘못 짜인 사회 구조일 수도 있고요. 질문이 바뀐 거예요. 더 이상 누가 그랬나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로요. 정확해요. 우리 세상의 어떤 망가진 부분이 이 비극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나? 이렇게요. 와, 질문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가 여기 있군요. 네. 켈리 가렛의 실종된 백인 여성. 이 작품의 수상 이력이 아주 흥미로워요. ITW 스릴러 어워드에서 최고의 미스터리 소설상을 받았고 앤서니상에서는 최우수 하드커버 소설상 후보를 올랐어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점을 시사해요. 어떤 점이죠? ITW상은 동료 스릴러 작가들이 직접 뽑는 상이고 앤서니상은 팬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상이거든요. 아, 전문가와 대중.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과 대중 모두가 이 작품에 열광했다는 뜻이죠. 근데 이 소설의 핵심은 기발한 트릭이나 범인을 찾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주인공이 실종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한 후 미디어가 이 사건을 어떻게 소비하고 여론을 조작하는지를 다루거든요. 아, 실종된 백인 여성 증후군이라는 사회 현상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영리한 플롯이 아니라 시스템 비판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가 작가와 독자 모두에게 최고의 작품으로 꼽혔다는 것. 이게 바로 스릴러 장르의 지각 변동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예요. 그렇군요. 범인 찾기 게임을 넘어서 우리를 둘러싼 미디어 환경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보고서에서 강조하는 또 다른 핵심 단서가 계급 간의 보이지 않는 장벽과 충돌인데 이것도 아주 흥미로워요. 네, 그 주제도 아주 중요하죠. 앤서니상 최우수 하드커버 소설상을 수상한 리스 무어의 숲의 신. 이 작품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어요. 네. 표면적으로는 외딴 곳에서 실종된 소녀를 찾는 고전적인 설정 같은데 분석 보고서는 이 작품의 무엇을 다르게 보여준다고 이야기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숲의 신은 에디론덱 산맥의 아주 호화로운 여름 캠프가 배경인데 여기서 벌어진 실종 사건을 통해 부유층의 위선과 어두운 비밀을 파헤쳐요. 전형적인 설정 같기도 한데요. 핵심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둘러싼 화려한 상류층과 그들에게 고용된 소외된 노동자 계층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집요하게 묘사한다는 점이에요. 아, 갈등이요? 네. 보이지 않는 폭력, 그러니까 계급이 가하는 구조적인 폭력을 스릴러의 문법으로 풀어낸 거죠. 그렇군요. 이 흐름이 다른 작품에서도 보이나요? 네. 에드거상 최우수 소설상 수상작인 샬럿 바셀의 인크라우드와도 정확히 일치해요. 이 작품도 런던 상류층의 배타적인 세계와 그 이면에 숨겨진 범죄를 다루거든요. 아, 두 작품이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두 작품 모두 미스테리라는 형식을 빌려서 우리 사회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만의 규칙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희생되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문학계의 단서들만 봐도 범인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히는 것 같아요. 미디어, 계급,
사회 구조.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소름 돋았던 건 이 흐름이 스크린에서도 거의 완벽하게 뭐랄까 평행 이론처럼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맞아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죠. 칸 영화제랑 아카데미 시상식 자료를 한번 보죠. 네. 특히 채785의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수상작, 이란 감독, 자파르 파나히의 그건 그냥 사고였어는 이 흐름의 정점에 있는 작품이에요. 분석 보고서에서는 이 영화를 긴박한 정치적 스릴러라고 규정했던데요. 정말 정확한 표현이죠. 저도 이 부분에서 정말 놀랐어요. 보통 영화제 하면 화려한 레드카펫을 떠올리는데 이 자료는 수상작과 당시 영화제에서 벌어진 현실의 정치적 시위를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그 관계를 좀 더 자세히 풀어주시겠어요? 영화는요, 만삭의 아내와 딸을 태우고 가던 주인공이 겪는 아주 사소한 접촉사고로 시작해요. 네, 정말 사소한 시작이네요. 근데 이 작은 균열이 국가의 감시망과 억압적인 관료주의 시스템과 맞물리면서 한 가족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가요. 아, 여기서 범인은 명확해요. 악의를 가진 특정 개인이 아니라 개인을 옥죄는 시스템 그 자체죠. 문학이랑 똑같네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영화 밖의 현실이에요. 현실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이 영화제가 열리는 동안 팔레스타인 사진기자 파티마 하수나의 죽음을 규탄하면서 350명이 넘는 영화인들이 공개서한에 서명했어요. 와, 엄청난 숫자네요. 그렇죠. 예술가들이 스크린 안에서 시스템의 폭력을 고발하는 동시에 스크린 밖에서도 현실의 폭력에 저항하고 있었던 거죠. 예술과 현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예술이 더 이상 현실과 분리된 상아탑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군요. 맞습니다. 그럼 할리우드의 심장부 아카데미 시상식은 어땠나요? 미국 영화계는 이런 사회적 불안을 어떻게 스크린에 담아내고 있었죠? 할리우드 역시 같은 흐름을 보여주는데 방식은 좀 더 장르적으로 흥미로워요. 장르적으로요. 네. 제9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색상을 수상한 콘클라베는 교황 선출이라는 지극히 폐쇄적인 시스템 내부의 권력 암투를 다룬 종교 스릴러였죠. 아, 그것도 시스템 내부의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화제작은 젊음에 대한 사회적 집착을 다룬 더 서브스턴스였는데 이 영화는 보디 호러 스릴러라는 장르로 분류되더라고요. 보디 호러요? 그 장르가 정확히 뭔가요? 보디 호러는 신체의 변형이나 훼손, 붕괴를 통해서 사회적인 불안이나 공포를 탐구하는 장르예요. 아, 좀 무서운데요? 더 서브스턴스는 젊음을 유지하려고 위험한 시술을 감행하는 주인공의 몸이 말 그대로 망가져가는 과정을 보여줘요. 이걸 통해 젊음과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박이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와, 분석 보고서가 여기서 기술적 혁신과 장르의 융합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는데 바로 이런 지점 때문이에요. 스릴러가 다른 장르랑 과감하게 결합하면서 표현의 영역을 넓히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 에멜리아 페레스라는 작품도 있었죠. 네, 맞아요. 13개 부문 후보에 올랐던 에멜리아 페레스는 심지어 범죄 뮤지컬이라는 이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장르를 선보이기도 했고요. 정말 스릴러가 자신의 경계를 막 허물고 있네요. 그렇죠. 책과 영화를 살펴봤으니 이제 안방극장으로 가볼 시간이죠. 스트리밍 시대의 TV 시리즈는 어쩌면 우리 시대의 불안을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매체일지도 모르겠어요. 정확해요. 에미상이랑 영국 바프타 시상식 결과가 그걸 증명하죠. 네. 제77회 에미상 드라마 시리즈 작품상은 HBO Max의 더 피트가 차지했어요. 아, 더 피트. 이 작품은 병원을 배경으로 한 의학 드라마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벽한 스릴러예요. 맞아요. 인력과 자금이 부족해서 붕괴 직전인 응급실에 15시간을 거의 실시간으로 따라가는데 보고만 있어도 정말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공포를 만들어내는 건 초자연적인 존재나 악당이 아니라 그냥 현실 그 자체였어요. 네, 현실이요. 바로 그거예요. 의사나 환자가 아니라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의료 시스템 자체가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시청자들은 저건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 나는 현실적인 공포를 느끼게 돼요. 여기서도 결국 범인은 시스템의 문제인 거네요. 그렇죠. 이런 현실 기반의 스릴러는 경찰 드라마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 영국 밥타 드라마 작품상을 받은 블루라이츠를 중요한 예로 들고 있는데 내 블루라이츠요. 이 작품은 벨파스트라는 아주 특수한 역사적 갈등이 있는 지역을 배경으로 하잖아요. 맞아요. 미국의 의료 드라마인 더 피트와 비교했을 때
블루라이츠는 시스템으로서의 악당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좀 다르게 보여주나요? 아주 예리한 비교네요. 더 피트의 공포가 보편적인 시스템의 붕괴에서 온다면 블루라이츠의 긴장감은 북아일랜드라는 지역이 가진 뿌리 깊은 역사적,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돼요. 아, 철벌점이 다르군요. 네. 이 드라마는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영웅적인 경찰을 보여주지 않아요. 오히려 과거의 상처와 계속되는 분쟁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을 극사실적으로 그려내죠. 그래서 평단이 극찬했군요. 편적인 시스템 붕괴를 다른 하나는 특정 지역의 역사적 트라우마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파고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수사를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책, 영화, TV라는 세 가지 영역의 단서들을 모두 모아봤어요. 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우리가 쫓던 범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모든 단서가 같은 용의자를 지목하고 있어요. 바로? 망가진 시스템이죠. 그렇죠. 그게 계급 갈등이던 미디어 조작이던 정치적 억압이던 혹은 붕괴 직전의 공공서비스든 2025년 최고의 스릴러와 미스터리들은 한결같이 개인의 악행보다는 그 악행을 가능하게 한 구조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불안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범인은 더 이상 가면을 쓴 살인마 한 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속해 있는 거대한 사회 그 자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네요. 맞아요. 그래서 스릴러 장르가 던지는 질문이 누가 했는가, 후더닛에서 이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게 우리 사회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Why didn't happen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와, 스릴러가 우리 사회의 병든 부분을 드러내는 일종의 진단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어요. 어떤 거죠? 자료 말미에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는데요. 영국 범죄작가협회 CWA가 트위스티드 대거라는 새로운 상을 만들었다고 해요. 아, 트위스티드 대거요. 네. 분석 보고서는 이걸 AI 같은 신기술이 인간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테크 스릴러의 부상과 연결해서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흥미로운 예측이네요. 어쩌면 우리를 기다리는 다음 시대의 가장 무서운 스릴러는 어둠 속에 숨은 인간 살인마가 아니라 우리가 보거나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결정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건 과연 어떤 형태의 미스터리가 될지 생각할 거리를 남겨주는 것 같네요.